오늘은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자팍다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후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이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동신교회를 섬기시고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준비 전문 강사로 활동하셨죠. 강석기 집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다가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또 노후 준비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실 텐데요. 오늘 또 코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자 사연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0181번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우 감사합니다. 0181번님께서 이렇게 아마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나 더 문자가 두 개를 보내주셨네요. 하나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 좀 기네요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출석합니다. 저는 여전히 멀리서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사는 전북도 너무 더워서 오늘 또 하우스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야곱의 축복 신청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 축복송이거든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모두 보내세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앨범 중에서 야곱의 축복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 오늘 또 집사님과 함께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잠언 21장 5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부지런하게 잘 준비하고 성경적인 그런 재산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예, 그렇죠. 네. 지난주에 어떤 말씀 해주셨는지 잠깐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하여튼 자산보다는 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네. 지출 관리 뭐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이제 자산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제 연금을 좀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택연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셨던 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주택연금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갖고 평생 동안 이 자기 집에 살면서 일정한 연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100세 시대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장단점을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저처럼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주택연금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일단 55세 이상이면은 55세. 네. 55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9억 이하이면 됩니다. 그 집이 여러 채 있어도 합의 9억이 안 되면은 이제 신청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점은 노후에 이제 연금이나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은 그 집은 하나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음. 있을 경우에 평생 동안 그 집에 살면서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그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게 최대의 장점이고 단점은 뭐 일단 그 집을 상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어. 단점이 되겠죠. 이제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상속은 예, 상속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불가능하다. 게 주택연금의 장단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조금 사례를 들어보고 싶어요. 또 월 연금액은 또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주택연금을 뭐 은퇴하시고 바로 아마 주택연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를 않아요. 음. 주택연금 금융공사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네. 한 70세 정도에 가장 많이 이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현 시세로서 70세에 시가로 하는데 이제 3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가입을 하면은 매달 92만 원의 연금을 드린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100살까지 산다고 보면은 30년 동안 이제 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부부가 받으면은 실제로 이 원금만 내도 3억이 넘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30년 뒤에 그 집을 팔았을 때 과연 3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자, 못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차액이 한 1억, 2억 정도 난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일찍 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뭐 5년밖에 두 분이 못 사시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이제 집을 팔아서 이제 그 차액이 남게 되죠. 그죠? 남는 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되돌려 준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그 매력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6363번님께서 네, 예. 주택연금 가입 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질문을 좀 예, 예. 주셨어요. 맞아. 이런 경우도 좀 있겠죠. 그죠? 주택연금을 이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가 이 집을 옮기고 싶다. 만약에 옮겼을 때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주택보다 더 가격이 높은 집으로 옮기게 되면은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만약에 가격이 조금 떨어진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연금이 이제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가능합니다. 예. 이사는 가능하지만 그 예. 집의 가격에 따라서 연금의 이 차이가 차이가 있다고 생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어, 지난주에 문자 주신 우리 0397번님께서 65세인데 주택연금 가입하려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괜찮냐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 집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예. 보통은 70세 정도에 가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예, 예. 65세셔서 음.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65세에 보통 65세에도 가입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현재 연금이나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지금 현재 음, 내가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뭐 자식들도 많이 안 보태주고 그럴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음, 상속은 뭐 자기 애들이 또 집도 다 있고 뭐 네. 이런 것도 별 필요가 없고 이 집은 내가 평생 내가 여기 거주하면서 살겠다. 뭐 이런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계속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집에 살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생활비나 연금이 부족하다 하면은 한번 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평생 그 집에 살고 또 뭐 자녀들이 이미 다 예. 집이 있다 이런 뭐 예, 예.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생활하는 면에서 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렇죠. 예, 방법이 예. 되겠네요. 예. 아, 또 주택연금 저는 사실 아직 그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갖지는 그렇죠. 않았었는데 예. 이제 부모님이 한번 이야기하셨을 때 조금 귀담아 들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또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혹시 그 주택연금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구체적인 뭐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예, 더 얘기해 제가 주시면 이분 좋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그런 사례거든요. 82세 나신 분인데 포항에 계셨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연금이 한 푼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음, 옛날에 일시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이 삼형제가 30만 원씩 이제 90만 원의 생활비를 이제 보태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도 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은퇴를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대주려기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 주택연금을 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월 한 130만 원 정도 연금이 나가더래요. 집이 한 음, 2억 한 7천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연세가 조금 많으면 연금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82세인 아버지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130만 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만은 아니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당장 해야지. 그래서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왜냐하면은 생활비가 40만 원이 더 많아졌거든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실 때 연세가 많으시면은 그 금액이 더 예, 많이 지급이 예, 된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가입하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서 예, 달라지는 예. 건가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이제 어, 집 가격에 따라 갖고 차이가 네. 있습니다. 집 가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은퇴하신 분들 노후 준비도 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또 예. 이 주택연금 가입을 조금 권해보는 편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게 예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를 부모인데 이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집을 하나 갖고 있을 경우에
이제 차라리 이제 그 집으로 주택연금으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보면 자녀에게도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주택연금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191 우물정 0원 9원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궁금한 것들 질문해 주시면 네, 여러분께서는 대구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석기 집사님과 함께 노후 자산관리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문의 내용을 보내주고 계세요. 유지홍님께서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수 수령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예, 당연히 복수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가능하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최은주님께서도 지금 문의 사항을 네. 보내주셨어요.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아파트 금액은 공시지가로 측정돼서 연금이 나오는 건가요? 하셨고요. 0221번님도 같은 질문 해주셨어요. 공시지가 기준이 되는지 어떤 게 기준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예,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업무는 그 시중은행에 거의 큰 은행은 거의 취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거래가로 하신다. 실거래가. 예, 예. 네, 지금 주택 또 같으면 아파트는 뭐 우리 뭐 감정원이나 이런데 다 시세가 네, 공시가 되거든요. 네, 예, 그 네. 금액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실거래가라고 합니다. 예.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지금 기준이 되고 있고요. 6482번님, 주택연금 가입되어 있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예, 그 주택연금은 가입을 하시려면은 자기 소유의 집이 자기가 거기 살아야 됩니다. 전세하시고 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생 그 집에 예, 예, 예. 살면서 살면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원칙이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입니다. 예. 단독주택은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예. 6363번님이 단독주택 단독 문의하셨네요. 주택은 이제 공시지가로 저걸로 하신다고 감정가로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감정가. 예. 실거래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그리고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감정가로 하신다고 해요. 감정가로. 네. 주택연금 상담 받고 싶으면 어느 곳에 하면 될까요? 일반 은행에 가시면은 우리 뭐 큰 은행 가시면 다 상담이 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은행에 가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가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참 이게 부모가 자녀 있는데 많이 해주면 가장 좋겠죠. 근데 많이 해주면 좋은데 많이 해주면 뭐가 문제냐면은 본인의 이제 노후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문제에 있어 갖고 제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미국은 등록금이라든가 뭐 이 참 결혼 그 자금이죠. 결혼 자금을 부모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젊은 청년들은 이제 부모가 등록금 좀 내줬으면 어떨까, 음, 조금 이래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떠냐면은 등록금은 부모가 이제 대준답니다. 대주고 결혼 자금은 그건 너들 알아서 해라. 음, 물론 해주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제 등록금도 내주고 또 결혼 자금도 음,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사회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맹목적으로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에게 너무 많이 해주다 보면은 부모의 노후가 문제가 되고 나중에 너무 오래 살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가 음.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 해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지원을 좀 바람직하게 했던 뭐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친구 중에 사업에 실패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참 자녀들이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뭐 대학 다닐 때도
대출을 받아서 대학 다니고 뭐 직장 들어가서도 이 대출은 갚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혼식에 한번 갔더니까 딸 결혼식이었는데 그 딸이 결혼할 때 이제 아버지가 감사 편지를 이제 읽더라고요. 읽는데 네. 보니까 그 부모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한 이런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이분은 이제 자녀가 뭐 좀 이분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있는데 앞으로 지원해 줄게. 한 1억 뭐 결혼 자금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한 1억 한 5천 정도 자기는 지원을 해주겠다. 뭐 생각을 하면서 1억은 미리 주고 나머지 한 5천만 원은 살아가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지혜롭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1억은 미리 주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예. 경우에는 이제 증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결혼 자금으로 네. 결혼 결혼할 때 자금으로. 뭐 드는 돈까지 다 합쳐서 뭐 네. 집도 사고 뭐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럴 때 네네네. 필요한 돈인데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나머지는 너희들 자립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네. 이렇게 부모님께서 또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는 뭐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노후 준비를 좀 잘 하면서 지원을 해야 예, 또 예. 걱정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 뭐 상속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상속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보니까요, 상속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무리 중에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12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라. 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능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탐심을 버려라. 그 인간이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있는데 재산을 그냥 가만히 남겨두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음, 욕심이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유언장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남기고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네. 아무래도 인간이 탐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탐심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또 괜찮은데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음, 그걸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예. 이런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좀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또 상속과 증여에 관한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1261번님께서 아까부터 궁금한 부분이 있으셔서 예. 문자를 주고 계세요. 예, 예. 어릴 때부터 모은 자녀 용돈 통장이 자녀의 돈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예, 예. 그 자녀 용돈을 통장에 이제 어릴 때 이제 막 근데 이 돈이 자꾸자꾸 모이다 보면 돈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증여에 관한 얘기인데 뭐 살아생전의 재산을 이전하는 걸 이제 보통 증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녀 돈이 되느냐면 자녀 돈이 안 됩니다, 이게. 아, 정말입니까? 자녀 돈이 안 아, 되고 부모 돈입니다, 이거는. 소득이 없는 그 자녀의 통장의 돈이기 때문에 이건 부모 돈입니다. 그러면 자녀 돈으로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네. 증여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시고 증여세도 음, 내고 보통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네. 없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이게 자녀 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이게 자녀 돈으로 보지는 않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자녀 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네네네. 세금은 안 내지만 신고를 해야 음, 이게 이제 자녀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세뱃돈 받은 것들을 이렇게 모았다. 이런 예, 경우에도 그 자녀의 돈이 자녀 돈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제가 모은 돈이 제 돈이 아니었네요. 예, 아, 소득이 있으면은 그게 자녀 돈이 될 네네. 수가 있죠.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네. 집을 사게 되면 증여가 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 안 어떨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서울에 이제 집을 사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집을 사주게 되면은 이게 증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증여 추정 세법이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재산이나 나이나 뭐 이런 정도에 따라 갖고 이제 재산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취득하면은 그 재산이 이제 부모로부터 그 정도의 나이라든가 이제 재산이 없는데 집을 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뭐 집을 산다거나 이래 되면은 보통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본인의 대출로 하셔야 되지. 만약 아버지가 대출을 내서 하면 이게 음, 증여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이자도 본인이 납부를 하시고 막 네.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증여세가 나중에 추징이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는 자녀가 직접 자녀의 자녀 이름으로 이름으로 대출을 내고 그렇게 대출을 돼. 받고 또 대출 이자도 자녀가 자녀가 직접 나 납부를 해야 한다. 예. 서울 사는 아들에게 집을 사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또 예, 방금 보내주셨어요. 얘기한 게 그 네. 얘기입니다. 이 예, 예, 얘기군요. 예, 예. 네,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증여 추정세법. 예, 음, 중요 추정 그 제도라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집을 살 때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이런 걸 이제 그렇죠.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어릴 때부터 자녀가 일정적인 수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죠. 그거 이제 증명하시면 돼요. 증명을 예, 하면은 그런 예. 부분은 그래서 문제가 아까 없지만, 네. 이제 자녀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는 신고를 하셔야 자녀 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자녀에게 나중에 집을 사줄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어릴 때부터 자녀 통장에 돈을 모으면서 예, 예. 신고를 해두면은 신고를 해두면 그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2천만 예, 원까지,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성년자는 5천만 예, 원까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제를 받을 예, 수가 예. 있군요. 예. 아, 정말 유익한 정보를 지금 제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탁 PD님도 기가 솔깃한가 보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사실 집을 이렇게 살 만큼의 자금이 있지 않아서 지금 뭐 대출을 받고 뭐 지금 전세로 살고 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아무래도 가게 되네요. 근데 재테크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가요?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과 증여가